네, 이자와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와 종합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첫째, 우리 소득세의 그 특징에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누가 지급할까요?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체로 은행 같은 곳이 되겠죠. 만약에 비영업대금의 이자다 그러면 일반 개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받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라.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자, 이자 소득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인데, 일반적인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하나 여러분이 이제 상식으로 이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예. 상식으로 14%에다가 지방소득세 1.4%가 붙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15.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만약에 1년짜리 예금을 해놓고 나중에 만기 때 찾을 때 이자가 얼마 붙었습니까? 하고 야 이자는 총 80만 원 붙었네요. 그러면 이 세금을 얼마 뗐지? 딱 보면 15.4% 딱 떼었어요. 나머지만 줍니다. 15.4%는 세금입니다 하고 공제금액으로 떼죠. 이게 바로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4%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득세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원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지방세법은 안 나와요. 그냥 국세인 소득세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 세율은 소득세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은행에서는 지방소득세도 뗍니다. 15.4%를 뗄 것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거 시험에 보기에 자주 나오거든요. 비영업대금이라는 것은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거는 원천징수 세율이 일반 이자 소득의 거의 2배가 돼요. 25%.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7.5%가 되겠네요. 25% 요거 알아두세요. 네, 요 세율을 꼭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 소득에서는 요거 정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일반 이자 소득보다 한 2배 가까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참고할 사항이 많아요. 또 하나 비실명 이자. 네. 우리나라가 군사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라고 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 그 정부가 조치한 것 중에 굉장한 조치가 바로 이 금융실명 제도예요. 금융실명. 금융실명제라는 건 뭐예요? 은행에 예금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딱 주고 본인 확인한 다음에 예금을 딱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원천징수 세율이 14%밖에 안 돼. 그런데 비실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금을 하면서 내 주민등록증 주고 김건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비밀번호 하나 만들고 이름을 거기다가 네 뭐 가명을 쓰는 거예요. 가명. 그러면 실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 나팔꽃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나팔꽃 앞으로 통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비실명 이자소득입니다. 비실명 이자소득은 굉장히 셉니다. 예, 최대 90%까지 세율. 예, 그러니까 가장 세율이 높습니다. 비실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도 이게 보기에 자주 나옵니다.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근데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세율이 안 나타내고 기본세율이라고 그랬네요.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우리가 저 뒤에 가면은 나중에 세율표가 쫙 있는데 이 세율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낮은 게 6%부터 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45%인지 8%인지 네, 한번 개정이 돼 가지고 네, 6%부터 쭉 이렇게 6%, 12%, 15%, 24%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소득세의 기본세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금액이 크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표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소득의 세율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비실명은 굉장히 높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대더라. 그거 다 정리 안 돼도 되는데 이걸 한번 들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도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인 배당, 국내 법인이나 여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받은 게 다 일반적인 배당입니다. 이자소득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같이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은 보통 14%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세 포함해서 15.4%. 비실명 역시 배당 굉장히 높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배당소득이 있었죠. 이것도 보기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하고 똑같이 25%. 네, 25%.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세율이 같구나. 그러니까 성격을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성격이 비슷하다. 돈을 회사에 출자해놓고 돈을 받는 거. 이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나 거의 같은 거다. 그러니까 세율이 똑같네요. 네. 세율이. 배당이니까 이자는 아니죠. 이자는 약속된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것이고 배당은 많이 벌리면 많이 주고 이익이 조금 나면 조금 주고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는 그런 차이 있지만 세율은 같네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세율이 같구나.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죠.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이 원래 종합과세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종합과세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을 무조건 다 종합과세하는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것만 무조건 종합과세만 이건 언제나 종합과세하는 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기 봅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원천징수를 했든 안 했든 종합과세 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원천징수 안 했다는 거네요.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종합과세. 세금을 한 번은 내야 되니까 5월 달에 신고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아까 원천징수 세율 25%짜리 아까 바로 요 위에 있는 표에 있었죠. 출자 공동 사업자니까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나 기업이나. 그래서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그래서 요 두 개는요, 금액이 크든 작든 무조건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과세 된다는 말은 5월 달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요. 또 위에 것 또 요게 또 중요하군요.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절대로 5월 달에 신고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 그래서 아까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여기에 무조건 분리과세에 되는 것이에요. 원천징수 하는 걸로 끝내라. 첫째,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 비실명, 법을 어겼는데 왜 무조건 분리과세 하라고 했느냐? 이 비실명의 이 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합과세 하게 되면은 비실명 이자소득이 금액이 작으면 세율이 6%로 뚝 떨어져요. 금액이 작으면. 그러면 원천징수 때는 예를 들어서 50%를 과세를 했는데 이것을 종합과세로 옮기면 금액이 작아지면 세율이 6%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돌려줘야 돼,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가 여기에 반영이 됐겠네요. 자, 비실명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원천징수 세율을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한대요. 이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해도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5월달에 신고하는 그 세율표가 기본세율이에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래도 그렇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합쳐지면 금액이 불어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 같아요. 그 다음에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송사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법원에 공탁금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 돈을 금고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았으니까 은행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가 붙겠죠. 그거를 법원이 갖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탁금 찾아갈 때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법원 보관금이 찾을 때 이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분리과세해라. 무조건 분리과세. 은행에서 주는 이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14%예요. 원천징수율은. 그 다음에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나 배당소득. 조특법이니까 이자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조건 분리과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요 세 가지가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 밑에 거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 특히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 요것도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자,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어떻게 하느냐. 조건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조건부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이것이 조건부, 이것이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조건부 종합과세는 뭐냐?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전부 더해봤더니 2천만 원이 초과돼요. 그러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소득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이것이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는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 앞에 와서 이거 금액 다시 확인해보고 이러면은 여러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만 우선 기억에 남겨두시고 일단 금융소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소득이죠. 사업소득.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뭐냐?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해야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건 그건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뭐냐?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그래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 이걸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업종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업소득의 범위에 농업, 농업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가로 속에 제외가 있어요. 작물 재배, 곡물 재배, 식량 재배 여부는 제외. 그래서 농업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임업, 어업 다 있네요. 임업, 어업.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다 그러면요, 농업이나 임업, 어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농업이 주업이시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식량을 재배하려고 우리 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남는 건 농협에다가 수매하고 이런 건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사업소득이 아니고 여기서 그건 제외된다 그랬죠. 작물 재배, 곡물 재배, 식량으로 하는 재배는 우리 식구 먹으려고 하는 재배, 이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사업이다, 임업이 사업이다, 어업이 사업이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광업도 뭔지 아시죠? 채굴하는 거.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업, 재생사업, 이것도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 창고업. 네, 지금 저기 창고업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네. 네, 쿠팡. 네. 쿠팡 같은 그런 물류 창고가 바로 창고업이에요. 네, 창고업. 근데 거기는 뭐 창고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유통까지 예, 판매를 직접 하는 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창고만 가지고 있는 업은 아니겠네요. 예, 도소매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창고업 겸 도소매업 뭐 이렇게.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하여튼 사업의 종류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부동산업. 자, 근데 부동산업에 뭐라고 뒤에 써 있는데, 다만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런 부동산이라는 건 땅하고 건물 때문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업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옆에 방이 하나 비어서 거기 월세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그게 부동산업이 될까요? 아니에요.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그냥 비과세예요. 그런 거는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주택을 여러 개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어. 그건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건 기타 소득으로 포함시킬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부동산 때문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지역권, 지상권, 가로 열고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라고 그랬어요.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만약에 내가 보유한 뭐 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밭이 있다든가. 그런데 그 밭 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가거나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볼까요? 그러면 내가 그 밭에다가 만약에 좀 무슨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땅을 팔 수가 있나요? 그 밑에 가스관 지나가고 송유관 지나가고, 요즘은 이제 전선도 막 지하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에 묻는 게 국가의 도로나 이런 데만 묻는 게 아니라 개인 땅도 막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나 그 기관이 그 소유주, 부동산 주인에게 임대료 같이 돈을 연 얼마씩 내준다든가 보상이라는 걸 해줘요. 그것이 바로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탑 같은 것도 이런 게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철탑 같은 게 꼭 이렇게 국가 땅만 지나가는 게 아니죠. 개인 땅도 지나가죠. 이럴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 이런 걸 받으려고 사업 내놓은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은 아니다. 부동산 때문에 생겼지만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건 기타 소득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사업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사업이 있어요. 임대 서비스업도 여기 들어있네요.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도 있어요.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사업이 있어요. 예술이나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또 협회나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또 있어요.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가구인가요? 기구인가요? 가구라고 되어 있나요? 예. 가구 내 고용활동이다. 무슨 사업인가요? 네. 갑자기 좀, 예.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여기? 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뭐예요? 복식부기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재무회계가 복식부기 재무회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사업자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해가지고 사업소득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죠. 네. 양도소득으로 안 보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 지금 우리는 뭐 법인 사업자를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 또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비품 아니면 기계장치 이런 것을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왜냐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고 팔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해가지고 수익 금액에 그걸 더하지 않습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도소득이 아니다. 이거는 사업소득이다. 그 다음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소득이 이런 유사한 소득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포괄주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이다 그러면 여기 한 20여 가지의 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사업소득을 보면은 비과세 사업소득이 또 있습니다. 자, 1번은 아까 농업어업에서 나왔는데 농업에서 논이나 밭의 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비과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근데 여기 이제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했더라도 비과세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어가의 부업소득, 농어가 농촌이나 어촌에서 발생하는 부업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부업소득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부업소득이다 그러면 겨울에 뭐 가마니를 짜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업소득인데 다 그건 비과세. 전통주 막걸리 제조해서 파는 거 비과세. 또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임목을 벌채해 가지고 발생한 소득 연간 600만 원 이하에서 비과세. 어로나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뭐 1번입니다. 1번. 1번이 시험에서는 나오면 1번 정도가 나올 거예요. 논밭의 작물 생산 비과세다. 자, 여기 3번까지만 하고 좀 일단 끊겠습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아까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 공식하고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까는 이자 소득 금액과 사업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하고 가로 열고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만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소득에서는 물론 여기 총 수익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총 수익 금액은 언제나 앞으로 나오는 어느 소득에서나 비과세 제외예요. 또 분리과세가 사업소득은 원래 없어요. 없지만 앞으로 나오는 것 중에 혹시 분리과세 있으면 비과세, 분리과세 다 제외된 거예요.
이 총수익 금액은 언제나 어떤 소득이든 간에. 그런데 아까 금융소득은 빼기 필요경비가 없었지만 사업소득은 빼기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이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이 순이익이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거예요. 필요경비라는 것은 매출원가도 있고 판매관리비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이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똑같으냐? 사업소득 금액과 그러면 당기순이익 똑같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예, 사업소득세도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회계하고 꼭 회계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해요. 개념이 비슷하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다. 아니,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예,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과세는 이 사업소득 금액, 이 금액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 소득세 정리 뭐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한 30-40%로 정리했어요. 한 이틀 정도 하면 소득세 이론이 끝납니다.